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 뉴스 중에는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가 도배질하는 바람에 사실은 절대 놓치지 못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민주당 의원의 일부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회에 발의했어요. 그걸 주동한 사람은 박홍근,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름이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학생운동권에 몸담았던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정보원법 5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건 중대한 사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대북한 수사권, 간첩, 그러니까 직접 또는 간접 침략에 따르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가지고 그 수사권이 일단 경찰에 넘어간 이제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 남아있던 국가정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마지막 하나 담보됐던 조항 5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거 하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의 사실의 조회, 확인, 그리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의 조회, 확인과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정보원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도구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럼 국가정보원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안 닫고 저렇게 둔다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외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종이신문의 기사, 그 다음에 방송통신을 이게 들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거기 수집해가지고 관계기관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공급하는 이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정보기관은 내각조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각조사실은 특별히 공작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그 관련자에게 오래전에 물어봤더니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걸, 일본과 관계된 걸 수집해갖고 수상이나 관계부처에 보고한다. 물론 그 이상의 일도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이게 대공수사권 말살됐고, 그 다음에 그걸 빼고도 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이 권한마저 폐지하겠다. 일단 국가정보원을 없애겠다. 국가정보원이 이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름을 여러 번 바꿨는데, 불행하게도 5.16 직후 7월 달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창설해가지고 업무를 개시한 그 정보부는 5공화국까지는 정권 지킴이 업무가 절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어요. 정권 지킴이야.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정보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6공화국 체제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국가정보원은 이제 점차 물컹해지기 시작했어. 이게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우선 정보원장을 그 임기 중에 최소 2번 이상의 교체를 했어.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안정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따라서 정권을 지키는 활동은 내외의 이 감시를 받으니까 점차 약화되고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이르러서는 도쿄의 국가정보원의 책임자, 그러니까 공사직위를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데 본부에 보고를 올리기를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의 근거지가 되어 있는 일본의 제1조총련계의 활동과 그에 대한 대처 공작을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걸 본부에 보고를 했더니 즉각 이 지시가 내려오기를 보류 취소하라.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거, 워싱턴을 비롯해서 북경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 뭐 영국 이런 나가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활동은 확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대북한 대공 수사와 관련된 이 일체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르러서 그 대공 수사권, 핵심인 대공 수사권마저 폐지됐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견해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한반도의 절반 이상은 적색이죠. 우리의 현실적으로 적대하는 김정은 정권, 그리고 두만강에 40km의 여유를 두고 러시아가 우리하고 한반도하고 접경돼 있어요. 서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 그러니까 현재적 적, 잠재적 적, 일본 잠재적 회방꾼, 여기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 거기에 한반도 남쪽에 10만 평방킬로미터 5천만 인구가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정권 지킴이 역할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은 그런 대로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체제를 지켜온 국가정보원이 이제는 대북 수사권 없애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 정보 활동을 해가 수집된 걸 국내에서 이것을 압수도 하고, 그리고 강제 수사도 할 이 필요성이 있는 것도 국가정보는 못하게 됐고, 그나마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협조 요청 권한까지 완전히 이제 삭제해 버렸다. 그럼 대한민국을 도대체 누가 지키느냐? 경찰의 대공 수사권, 경찰이 해외 정보 활동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대공 수사권이 가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북한이 간첩을 휴전선을 통해서 침투시키고, 그리하여 새벽에 대남방송에 난수표를 읽어주는 시대, 그게 70년대 말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휴전선을 뚫고 내려온 것은 위험이 따르고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김성태, 이화영이가 이게 심양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하고 협력하고 사진 찍고 술판 벌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식입니다. 심양, 베이징, 도쿄, 워싱턴, 런던, 쿠알라룸푸르,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서 다 접촉해가지고 이런 데서 필요한 남한에 대한 침투 공작들을 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동시에 그것이 국내의 대공수사권과 연결됐을 때 비로소 이게 국가를 지키는 그 업무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데 이걸 다 끊어내버렸어. 그러면 윤건영, 박홍근 등 운동권 출신들이 굳이 대공수사권까지도 빼앗은 이 국가정보원의 마지막 숨통까지 해외 활동에 그나마 조금 신랄같이 남아있었던 그 업무 영역의 권한까지 이렇게 말살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대한민국을 그냥 갖다 바칠 생각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윤건영이나 박홍근 같은 사람들이 80년대 말 90년대에 학생운동 할 때에 그 학생운동 과정에서 오늘날 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 비서관도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되는 그런 기득권을 확보한 것이 그 학생운동 당시에 그
운동의 결과로 그 기득권을 얻게 됐다. 다시 말하면 그 운동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1년 내외에 단기형을 복역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공부 열심히 할 수가 없었다. 학생운동하니까 공부할 수 있나요? 그러다 결국 감옥에 단기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한 일이라고는 반독재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반미자주화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미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이걸 구호로 내걸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학생회장 등 뭐 전국의 총학생회장 이런 걸 감투를 쓰고 가볍게 진영에 살고 나와서 취직할 데도 없다. 근데 이게 무기화가 됐다. 언제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때부터 이걸 훈장화로 인정해가 민주화 투사다. 그래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그리고 점차로 국회에 대거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드디어 비서실장까지 장관까지 탄생하고 그리하여 지금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 5, 60명이 그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운동권 활동의 결실로 얻어진 그들의 훈장 이것 때문에 오늘의 기득권을 쌓았다. 국회의원, 장관, 비서실장 됐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재산도 엄청나게 벌었다. 박찬종이 네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 번 거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댓글을 하는 것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선상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정법인데 김정은 세상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1차로 처형당할 그룹이 이 학생운동권 출신 반미자주화를 부르짖어 가지고 오늘의 기득권을 획득하고 국가정보원을 말살하는 데 앞장선 이 자들이 제1차로 김정은 세상에 오면 처형당한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다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 할아비가 그 짓을 했거든. 56년에 종파주의를 내걸어가지고 김일성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 그 항일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남노당 출신, 그 다음에 연안파, 소련파 출신들 전부 처형해버렸어. 박은영, 이강국, 최창익, 박가희, 이 전부 처형해버렸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하는 이게 김원봉마저도 처형당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냥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 박은영을 예를 들겠습니다.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박은영은 1900년생입니다. 12살이 박은영이가 높아요. 나머지 연안파, 소련파, 남노당파가 전부 그 중심 인물들이 김일성이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 중에 이 연안파 출신의 항일 무장 중공군의 사령관 역할을 했던 무정, 김일성이보다도 거의 20살 위야. 그 6.25 전쟁 때도 일개 사단을 거느리고 저 전라도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한 그 무정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김일성이 저 새끼가 소련군 대위에 불과한데 그게 어떻게 장군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에게는 장군이 돼. 무정은 장군이지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일개 소련군 대위 저게 위대한 장군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되니까 종파 논쟁이 일어나고 이들을 몽땅 잡아다가 몽땅 참혹하게 다 처형해버렸어요. 김정은의 할아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손자까지 이 북한 정권이 존립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 중에 세습 정권이 몇 군데 있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니카라과에는 형과 동생이 세습으로 대통령 노릇하다가 그 동생이 이 반정부군에 의해서 폭사당했고 아이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거 아유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 아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가지고 1년도 안 돼가고 쫓겨났어. 그리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는 그 국가의 독립운동가였는데
제가 국명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종신 집권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부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지금 싱가포르의 경우는 독립할 당시에 이광요 수상이 장기 집권을 했고 그 아들이 현재 집권하니까 세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다가 내각제고 그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세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보더라도 아들에게까지 갖고 그 아들의 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애비, 애비, 손자 3대 내려오면서 아주 안정 정권으로 황제 세습 정권이 되어 있는 거, 이건 한반도의 김일성 일가밖에 없다. 이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존재예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윤건영, 박홍근, 이원님들 한반도에 이런 집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부끄러운 집단이 계속해서 대남 침투하려고 하는데 그 방어막을 쳐줄 국가정보를 이렇게 약화 말살시키는 게 그게 당신들의 진정한 양심인지 사태를 모르고 하는 짓인지 내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 그리고 108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간곡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이게 엉뚱한 생각. 이미 공산체제는 90년 동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공산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 됐어. 그걸 신호로 1년 뒤에는 구소련이 해체됐어. 거기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선거를 통해 갖고 푸틴이 대통령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일부 방식이 도입되어 있고 중국도 어떻든 정권이 교체되고 있고 자본주의 방식이 상당 부분 도입되고 있어.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의 체제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황제 세습 체제다.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이 나아갈 길은 정권 지킴이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체제를 지키는 데는 그의 기능이 확대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만난을 뚫고 국가정보원의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기관으로 복원되는데 반드시 결단하고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제가 모사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페넨마이크와의 인터뷰 중에 일부 그 얘기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세계적 정보기관이라 그러면 대체로 미국의 CIA, 소련의 KGB, 영국의 MI6 그리고 이탈리아 모사드를 예를 드는데 우리가 모델로 해야 할 것은 모사드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오늘 현재 인구가 900만 명이고 이게 면적이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입니다.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 244만 헥타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의 약 4분의 1이니까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에 900만 명이 사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는 바다를 경계로 중국이 있고 바다를 경계로 일본이 있긴 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육지의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아랍권 인구가 지금 현재로 2억 2천만, 그러니까 900만 명 대 2억 2천만, 약 25배의 아랍 인구를 상대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곳에 사방이 아랍이에요. 전부 적대 국가. 여기에서 그 국가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모사드다. 모사드가 어떻게 지키느냐? 1. 모사드 수장은 책임자는 임기 제한이 없어. 그러나 관행상 최소 10년씩 재임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원 내각제 국가니까 수상이 수시로 바뀌어도 모사드 수장만은 최소 10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리고 그 수장에게는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세력의 핵심들은
암살 지령권까지 부여되어 있어요. 요 몇 달 전에 이란에서 이란의 핵물리학자가 이게 암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사드 짓입니다. 모사드가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정부가 시인도 부인도 안 했어.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죽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이란은 보복을 못합니다. 그만큼 방어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사드 수장은 임기가 장기간 보장돼서 장기간의 공작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외에서 5, 6년 걸리는 공작 활동 보고서를 올리면 다 그대로 채택되고 그 활동을 한다. 그리고 자금도 충분히 쓴다. 따라서 모사드 요원들은 해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언제 나도 이게 아랍권의 강경파에 의해서 암살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일을 한다.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고도화하고 그냥 방사포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수시로 펑펑 쏘아대는 이런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정보원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 저는 역적적 행위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적적 행위다 이거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복원되어야 됩니다. 해외정보 활동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대공수사권은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정권 지키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한 장치를 철저히 하고 모사드 지향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새로 탄생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